한잔, 불길한 서막. 2021년 겨울, 강원도의 한적한 산간 마을인 화천군 평화면에서 기이한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1년 사이 3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웃마을 인제군 북면과 이곳 평화면에서 젊은 여성 2명이 결혼식 직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두 결혼사진 속 신랑이 명백히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파견 나온 엘리트 경찰 김도윤 경감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 인명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김도윤 경감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2번의 결혼식을 올리고 2명의 신부를 죽음으로 이끈 남자.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아무도 그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였다. 2021년 2월 매서운 칼바람이 산자락을 핥히던 어느 날이었다. 평화면 일대는 낯선 한 남자의 등장으로 조용히 술렁였다. 제네시스 G80 세단을 몰고 나타난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값비싼 태그호이어 시계를 차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늘 입고 다니는 각 잡힌 경찰 정복이었다. 그는 자신을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국경지역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해 비밀리에 파견된 김도윤 34세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내민 공무원증과 파견 명령서는 완벽에 가까웠다. 선명한 붉은 직인과 정교하게 위조된 양식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못했다. 심지어 평생을 순박하게 살아온 평화파출소장조차 그의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용어에 압도되어 관내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합동 순찰을 부탁하는 일이 잦았다. 김경감은 순식간에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투,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서글서글한 미소는 마을 처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는 마을 남자들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누구와도 술잔을 부딪히지 않는 철칙을 고수했다. 그가 마을에 나타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김경감은 평화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유치원 교사 박소희 25세와 연인이 되었다. 소희는 면내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부부의 외동딸로 상냥하고 고운 심성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불과 3주 만에 결혼을 발표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치러졌다. 떠들썩한 피로연도, 전통적인 함 행렬도 없었다. 소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이 참석한 채 간소하게 끝났다. 결혼 후 소희는 김경감이 임시로 얻었다는 이웃 동네의 낡은 단층 주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곳이었다. 그리고 결혼식 후 단 3일이 지났을 때 소희의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김경감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소희가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황망하게 달려간 가족을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은 한 줌의 유골함과 김경감이 임시 거주하던 동네 면사무소 직인이 찍힌 조악한 사망진단서뿐이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내의 시신을 참아 볼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 서둘러 화장했다고 그는 흐느꼈다. 비통함에 잠식된 소희의 가족은 그 어떤 의심도 품지 못했다. 오히려 신혼의 당금에 젖어 있어야 할 사위가 며칠 만에 아내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박소희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무렵 평화면에서 약 20km 떨어진 인제군 북면에서 또 다른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신부는 북면 주민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는 최미나 26세였다. 미나는 낡은 단층집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착하고 예쁜 미나를 아끼는 이웃들이 많았다.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신랑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BMW 바이크를 타고 나타나 자신을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파견 나온 김도윤 계급은 이번엔 총경이라 했다이라고 소개했다. 공식적으로 면사무소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수시로 주민센터에 드나들며 면장이나 간부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미나는 직원 회식을 통해 그를 만났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세련된 매너와 사람을 빨아들이는 화술의 미나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몇 번의 카페 데이트와 산책 후 그는 미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병든 노무, 적은 월급, 친척들의 압박감까지 그는 미나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편하고 월급 많은 직장을 구해주겠다며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다. 미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장례 사위의 번듯한 외모와 넓은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깎듯이 공경하는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모범적인 공무원의 전형처럼 보였다. 결혼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그는 신부 측에 현금 5천만 원과 18절 떼온도 금 귀걸이 한 쌍이라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거액의 예물을 보냈다. 신혼여행은 설악산의 고급 리조트로 가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신혼 첫날 밤은 국도변의 허름한 모텔에서 치러졌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한 지점이었다. 정말 고위급 경찰 간부라면 왜 더 번듯한 호텔을 잡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북면 파출소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도윤이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잠을 자던 중 돌연사한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이미 차갑게 식고 버럭게 변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은 신고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역시나 면사무소에서 급하게 발급된 사망진단서와 함께 화장되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원인 불명의 심장질환 병력이었다. 미나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 며칠을 울부짖다 쓰러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어째 저 경찰 양반, 낯이 익지 않아? 작년에 평화면 박소희 씨랑 결혼했던 그 사람 같은데 설마 같은 사람일 리가 있나? 박소희와 최미나의 결혼 사진 몇 장이 지역 맘카페와 동창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사진 속 남자는 항상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과 서 있는 자세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공론화하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경찰이라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감찰과 소속의 젊은 여성 조사관 이지윤 경위였다. 2장. 유령을 쫓는 그림자. 이지윤 29세 경위는 강원지방경찰청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젊은 여성 감찰관이었다. 그녀의 주 업무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 수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침짐한 사건들의 기록을 다루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다. 그날도 야근 후 잠시 SNS를 살피던 그녀는 대학 동기의 피드에서 최미나의 부고와 함께 올라온 낡은 결혼 사진을 보게 되었다. 미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었다. 지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신랑의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8개월 전 역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망했다는 박소희라는 여자의 장례식장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녀는 즉시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과 경감 또는 총경 계급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결과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물론 전국 경찰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경감이나 총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치하는 파견 명령도 간부 번호도 없었다.
지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한 남자가 경찰 신분을 사칭하여 2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두 여성 모두 신혼 첫날 밤 직후 사망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초기 정보 보고 형식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감찰과장은 명백한 형사 증거가 부족하다. 한 남자가 우연히 단명할 아내를 둘이나 만났을 수도 있는 일이다. 세상에는 소설보다 기이한 일도 많다라며 보고서를 반려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지유는 스스로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첫 번째 희생자 박소희가 살았던 화천군 평화면이었다. 그녀는 소희가 근무했던 유치원을 찾아갔다. 원장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윤이 조심스럽게 신분을 밝히자 무거운 입을 열었다. 소희,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온 경감이라고 어찌나 자랑하던지. 그런데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유골함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걔 엄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직도 사람을 못 알아봐요. 지유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결혼식 영상을 부탁했다. 다행히 소희의 친구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짧은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지유는 김도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평소의 근엄한 표정과 달리 하객들 몰래 짓는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경찰청 과학수사과 디지털 포렌식 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보냈다. 단 3일 후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지윤 경위. 이 사람 경찰 공무원 시스템에는 어떤 생체 데이터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희미한 민간인 기록이 하나 걸려. 조심해서 열어봐. 지유는 파일을 열고는 숨을 멈췄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도윤이 아니었다. 박진철, 1987년생. 본적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그는 과거 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사건은 기소 중지로 종결되었다. 기록 말미에는 담당 형사가 남긴 메모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경찰 공무원 사칭 가능성 농후.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경향이 있으며 동정심과 신뢰를 이용하는 데 능숙함. 지유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과거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지만 입막음을 당했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세 장. 악마의 고향. 김도윤 경감의 진짜 정체가 박진철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지윤 경위는 즉시 사흘간의 병가를 냈다. 정식 절차를 밟았다가는 명백한 물증 부족을 이유로 상부에서 조사를 중단시킬 것이 뻔했다.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지유는 박진철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군으로 향했다. 그곳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산세가 험하고 디지털화된 인구 데이터가 거의 없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녀는 근남면 사무소를 찾아가 공무협조를 명목으로 주민등록 원부 조회를 요청했다. 2009년 이후의 기록에는 박진철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70세에 가까워 보이는 늙은 서기 한 명이 기억을 더듬었다. 아, 진철이 박아무개 씨 아들이지. 그 아버지가 예전에 수색대 군인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제대했어. 마누라는 일찍 집 나가고 진철이는 할머니 손에 컸지. 근데 2010년인가 그 집에 큰일이 있었어. 웬 아가씨 하나가 실종되고 나서 집에 불이 났거든. 그 뒤로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져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됐지. 지유는 낡은 주소지를 따라 차를 몰았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 끝. 숲으로 둘러싸여 거의 고립된 언덕 중턱에 다 허물어져가는 목조 가옥 한 채가 나타났다. 주변에는 인가가 거의 없었다. 집은 낡고 녹슨 쇠사슬로 잠겨 있었지만
지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양철 지붕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연기였다. 분명 안에 누군가 있었다. 지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차 트렁크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작은 쇠지렛대 빠루를 꺼내 자물쇠를 부쉈다. 끼익 하고 녹슨 경첩이 울부짖는 소리가 적막한 대낮의 공기를 찢었다. 안은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누군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지윤은 손전등을 켜고 외쳤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저 경찰입니다. 해치지 않아요. 대답은 없었다. 그때 찢어진 커튼 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머리는 가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공포로 가득 찬 두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는 겉옷도 없이 맨몸이었고 두 손목에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듯한 상처와 찰과상이 선명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가 바로 2020년 박진철과 결혼한 후 실종 신고되었던 윤서연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경찰 배지가 달린 옷을 입은 지윤을 보자마자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할퀴었다. 지윤은 재빨리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거의 2시간이 걸려서야 지윤은 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조각난 진술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서연의 말에 따르면 박진철은 그녀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아였기에 실종되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려두었다고 했다. 그는 서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굶겼다. 때로는 지극히 다정한 연인처럼 굴다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악마로 돌변했다. 서연은 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그 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유령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갇혀 지냈다. 지유는 즉시 112 종합상황실에 긴급 보고를 하고 구급차와 지원 인력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윤서연이 지윤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 한마디는 그녀의 온몸에 닭살이 돋게 만들었다. 다음은 정선에 사는 유라 시레오열을 안에 결혼한다고. 내장, 안개 속의 추격전. 윤서연이 구조되어 안정을 위해 춘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지윤 병인은 박진철의 얼굴 식별 자료와 윤서연의 진술 내용을 모두 강원지방경찰청에 긴급 보고했다. 이제야 상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 수사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윤은 공식적인 법 절차가 박진철의 다음 살인 계획보다 느릴 것임을 직감했다. 윤서연의 조각난 기억 속에서 강유라라는 이름과 정선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박진철이 열흘 안에 그녀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지유는 특별수사팀의 출동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 신뢰하던 산악지형 수사에 능한 동료 최 경사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정선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수사팀보다 먼저 밤을 달려 정선에 도착했다. 정선읍의 한 작은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는 강유라 24세는 수줍음 많고 순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지윤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읍내의 작은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과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윤은 자신을 예비 신랑인 김도윤의 사촌 누나라고 소개했다. 유라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어머님, 도윤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춘천지검 검사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망설였거든요. 근데 어찌나 자상한지 몰라요. 직접 요리도 해주고 저희 엄마 약값까지 챙겨주셨어요. 유라는 박진철이 서울에서 보내줬다는 선물 꾸러미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명품 향수와 현금, 그리고 이라는 글자가 달아빠진 낡은 나무 빗이 들어있었다.
지윤이 그 빚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몇 년 전 실종된 윤서연의 유품 사진 속에서 보았던 빚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건이었다. 박진철은 희생자들의 유품을 다음 희생자에게 선물하는 끔찍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섣불리 유라를 놀라게 했다간 박진철이 위험을 감지하고 잠적해버릴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청으로부터 박진철에 대한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연쇄살인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연락이 왔다. 지윤과 최 경사는 정성경찰서와 공조하여 유라가 일하는 마트와 웨딩드레스 샵 주변에 비밀 잠복 초소를 설치했다. 유라의 말에 따르면 박진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를 데리러 와서 정선 민둥산으로 웨딩 촬영을 가기로 약속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6시 35분 춘천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차량이 웨딩드레스 샵 앞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박진철이 커다란 곶다발을 들고 내렸다. 여전히 그 신사적인 미소를 띤 채였다. 그가 유라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박진철,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지윤을 포함한 3명의 형사가 동시에 덮쳤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박진철은 유라를 인질처럼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짙은 새벽 안개가 깔린 험준한 산악도로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박진철은 미친 듯이 차를 몰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쳤다. 지유는 그의 뒤를 바짝 쫓았고 동시에 무전으로 다른 팀에게 도주로 차단을 요청했다. 마침내 인근의 깊은 계곡으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에서 박진철의 차량은 포위망에 갇혔다. 그는 차를 버리고 유라의 팔을 잡아끈 채 숲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지윤이 이미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박진철, 넌 완전히 포위됐다. 흉기 버리고 투항해. 박진철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그저 내 아내를 찾고 있었을 뿐이야. 아무도 진심으로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원히 내 곁에 붙잡아둔 것뿐이라고. 그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박진철의 총이 아니었다. 최 경사가 그의 어깨를 겨냥해 쏜 경고 사격이었다. 박진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제압되었다. 5장 악마의 독백. 체포된 박진철은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는 초기 48시간 동안의 신문에서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아무런 반응도, 자백도, 눈빛에 동요조차 없었다. 담당 조사관은 그를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껍데기만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이지윤 경위는 그의 단단한 심리적 방어막을 깨뜨릴 희망을 걸고 단독 접견을 허가받았다. 신문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박진철의 움푹 팬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공허했다. 왜 그들이었죠? 왜 결혼만 하면 그들을 죽여야 했나요? 지윤의 물음에 박진철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소. 내 어머니는 꽤 아름다운 여자였지. 하지만 그녀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어. 가난한 공사판 인부였던 내 아버지를 만난 건 그저 집안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 내가 6살 때 어머니는 내연남과 함께 집을 나갔소. 떠나기 전 그녀는 내 뺨을 세차게 3번 때리며 말했지. 내 애비처럼 약해 빠지고 불쌍하게 크지 마라. 그 말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 후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10년 동안 그를 샌드백처럼 두들겨 팼다.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가 16살 되던 해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신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그 냄새는 온 집안에 배었지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철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긋지긋한 고향을 벗어나 서울로 상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첫사랑 미선을 만났다. 그녀는 그와 같은 과에 다니는 문학을 사랑하는 다정하고 섬세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4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가 청혼하던 날, 미선은 그가 청소년기에 심각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의 병적인 집착과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난 좀 더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깨달았지. 여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내가 만들어낸 경찰 제복, 직함, 돈, 그리고 달콤한 친절을 사랑했소. 내가 괜찮은지,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박진철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후로 박진철은 데이팅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처받은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검사, 교수 등 접근하기 쉬운 어떤 역할로든 자신을 위장했다. 희생자는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 보호자를 필요로 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고 홀로 사는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었다. 각각의 결혼은 2주에서 5주간 지속되는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 후 그는 신혼여행 혹은 신혼집이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희생자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이고 하얀 레이스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임대한 집의 마룻바닥 아래에 시신을 묻었다. 이지윤은 그의 차에서 발견된 계획 수첩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각 페이지에는 희생자의 이름, 사진, 접근 시나리오, 결혼 계획, 그리고 사라지는 날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 번째 신부, 강유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성공한다면 그녀는 내가 영원히 간직할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혹은 그녀와 함께 땅속으로 갈 것이다. 지윤이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자 박진철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원했을 뿐이야. 6장 당속의 신부들 5월 12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리학팀은 박진철이 과거에 거주했던 춘천시 외곽의 한 목조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박진철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이곳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2023년에 실종된 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김미선이었다. 현장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침실 뒤편의 장판을 걷어내고 흙바닥을 파내려가자 낡은 비닐로 덮인 깊이 1m가량의 구덩이가 나타났다. 역한 악취와 함께 드러난 것은 한 구가 아닌 여러 구의 시신이 겹겹이 쌓여있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법리학팀은 최소 3구의 여성 시신이 있음을 확인했다. 각각의 시신은 하얀색 커튼에 쌓여 있었고 목에는 박진철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패턴의 레이스끈이 감겨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각 희생자의 머리맡에 비닐 코팅된 결혼사진 한 장과 함께 영원히 나의 신부라는 서툰 필체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차례로 밝혀졌다. 김미선 27세, 인천 출신, 2023년 5월 실종.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이수영 29세, 서울 출신, 친구와 함께 자취하다 경찰관과 결혼해 이사 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 연락 두절. 2023년 7월 이후 행방불명. 오지연 31세,
원주 출신, SNS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다며 떠난 후 실종. 2023년 11월 그들은 모두 SNS를 통해 박진철을 만났고 서서히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후 남편을 따라 거처를 옮겼다고 알려진 공통점이 있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2년간 딸이 실종된 20여 가구가 경찰에 제보를 해왔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박진철은 여성을 혐오해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소유를 위해 살해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버림받은 아이와 통제불능의 인격 파괴자가 공존합니다. 그에게 결혼은 영원한 감금의식이며 여성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면 죽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끔찍한 점은 그가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고문하지 않고 오직 신혼 첫날 밤에 목을 조르는 행위를 통해 극단적인 애정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5월 13일 저녁 신문에서 박진철은 돌연 자신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률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가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죽이지 않을 겁니다. 맹세하죠. 유라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 애쓰셔도 돼요 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조사관들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살인을 멈출 생각이었을까? 5월 14일 오후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춘천의 숲을 적시고 있었다. 특별수사팀은 박진철이 살던 목조 주택에서 약 50m 떨어진 덤불 뒤에 숨겨진 낡은 시멘트 우물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 구덩이나 폐수조일 거라 생각했지만 우물 뚜껑 주변에 칠해진 새로운 시멘트 자국이 수사팀의 의심을 샀다. 중장비를 동원한 지 3시간 만에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했다. 우물 입구 바로 아래에 축축하게 젖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깊이 약 5m 아래 하얀 천으로 손발이 묶인 채 웅크린 자세의 여성 시신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보리색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왼손에는 진철, 영원히 아고 새겨진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현장 감식 결과 피해자는 약 4개월 전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물에 던져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신부의 신원은 경기도 평택 출신의 26세 여성 임나연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춘천의 한 영화관에서 내표원으로 일하다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과 결혼한다는 말을 친구에게 남긴 후 실종되었다.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자 박진철은 태연하게 시인했다. 아, 나연이. 그 아이는 우물이 있는 집을 좋아한다고 했소.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다 준 것뿐이요. 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냐는 추궁에 그는 모호하지만 섬뜩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들은 모두 나와의 결혼에 동의했소. 하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들은 나를 마치 게임처럼 여겼지. 나는 그저 그들이 조용히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랐을 뿐이요. 박진철의 노트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그가 각각의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와인을 마시며 작은 제단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읊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었다. 모든 영상의 끝에는 그의 속삭임이 녹음되어 있었다. 영원히 내 사랑 7장 어둠 속 한 줄기 빛 박진철의 연쇄살인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 무렵 5월 16일 경찰은 한 명의 여성이 그의 소나귀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녀는 박진철의 범죄 고리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고은별 28세,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은별은 박진철의 전 여자친구로 오래전부터 그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몰래 그를 주시해왔다.
사건의 밤, 박진철은 은별을 결혼할 집이라며 춘천 외곽의 한 원룸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영리했던 은별은 친구들이 선물해준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된 비상용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은별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박진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밀스러웠다. 그는 방 안 곳곳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점검하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뒤 나일론 끈을 꺼내 보였다. 은별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을 발견하자 박진철은 분노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묶으며 말했다. 넌 어디에도 못 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은별은 필사적으로 끈을 풀고 택시를 불러 그곳을 탈출했다. 고은별의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덕분에 경찰은 박진철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그가 다른 희생자들을 살해하기 전 나눈 대화 영상 등 수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은별은 박진철의 5번째 신부가 될 뻔했던 인물에 대해 증언했다. 박진철은 체포되기 직전 경기도 양평에 사는 대학 졸업생 서지수 23세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경찰 제복을 입고 미래를 약속하는 박진철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은별이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박진철의 끔찍한 연쇄 범죄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은별의 등장은 실종자 가족들과 박진철에게 속았던 다른 여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경찰은 은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서지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혹시 모를 또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진철의 과거에 대한 비밀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가족을 통해 그가 실제로 짧은 기간 경찰로 근무했지만 내부 비리로 인해 파면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그가 경찰을 사칭하여 여성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에필로그, 심판과 재생, 고은별과 윤서연,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출된 강유라와 서지수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대의 연쇄 살인마 박진철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용감한 생존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박진철은 재판 내내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결국 살인, 사체 유기, 납치, 공무원 자격 사칭, 사기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악마는 심판을 받았지만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깊게 남았다. 그들은 사회의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삶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다. 고은별과 강유라는 데이트 폭력 및 가스라이팅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돕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특히 여성들에게 상대가 아무리 번듯한 직업과 권위의 상징을 가졌더라도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언제든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어둠이 걷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악인은 대가를 치렀고 세상은 그들의 희생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아프게 끝났지만 그 끝에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다.